올리버 섹스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에릭 캔델의 마음의 오류들, 마수드 후사인의 아웃사이더, 이런 책들은 모두 뇌에 문제가 생겨서 성격이나 인격 자체가 바뀐 것 같은 환자들의 사례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태위태한 구조 위에 서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뇌의 일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계열의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칼 다이서로스의 책 감정의 기원입니다. 광유전학은 빛에 반응하는 미생물의 유전자를 생명체의 몸에 투입해서 그 세포들을 빛으로 제어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책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마음의 오류를 다루고 있는 많은 책들과 비교해서 이 책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마치 문학 작품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이 이 책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저자가 문학에 관심이 많고 또 정신과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과학뿐만 아니라 문학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더 고통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의 문학적인 감수성이 환자들에게 많은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었고 이런 감정들이 그의 필력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 주와 인마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 것이냐 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책은 내면의 옷감이 해져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는 환자는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남자 마테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이끌려서 병원에 오게 되었는데 그가 가진 사연은 저자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이 마테오라는 사람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한밤중에 시골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때 갑작스럽게 난 교통사고로 모든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는 그날 불쑥 튀어나온 차량을 피해 온 힘을 다해 피해보려고 자동차를 조작했지만 결국에 그 과정에서 차가 뒤집히고 맙니다. 그렇게 그들은 1시간 동안 차량 안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내와 뱃속의 아기는 모두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한편 이 보조적인 설명인데요. 조그만 열대어인 제브라피쉬의 뇌에는 고삐와 솔기라는 구조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광유전학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삐는 위기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는 소극적 대응과 상관관계가 있고 솔기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포유류에도 이 둘과 비슷한 구조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포유류의 전신은 어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 포유류에게도 존재하고 그 선조격인 어류에게도 존재하는 이 구조물들은 생존과 관련하여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생명체가 가만히 행동을 억누르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삐와 솔기라는 구조들 우리 생명체의 생존을 담보했던 그런 오래된 구조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마테오 환자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자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반면에 환자는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 버려서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은 것이죠. 그런 환자 앞에서 의사는 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가? 의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가 지금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회복해서 다시 사랑을 하리라는 것을 이 의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의사는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진공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의 신체는 그냥 잠자코 있으라고 감정을 비롯해서 그 어떤 자원도 이 신체는 배분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약간의 희망이라도 있을 때에 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장의 끝에 인상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멸종한 네안데르탈린에 대한 저자의 문학적인 기술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굴은 최초의 활잡이, 위대한 예술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살벌한 혈족이라고 아이슬리가 말한 존재를 피해 마지막으로 숨은 은신처였다. 네안데르탈린은 결혼식이나 생명 탄생의 순간에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족 최후의 아기가 필사적으로 어미 가슴팍 이곳저곳을 더듬지만 끝까지 젖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굶주린 마지막 네안데르탈린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의문을 품거나 두려워할 미래조차 남지 않았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아무 답도 주지 않는 달을 올려다본들
눈물 한 방울 나왔을 리 없다. 희망이 있었을 때는 울었지만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는 눈물 한 방울 안 나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나오는 에피소드는 알렉산더라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67으로 벌써 정년 퇴직하고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국가적인 재난이 있었고 그것을 경험한 그의 이성은 끊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조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조증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이 조증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환자는 조증 환자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매일같이 22시간 동안 깨어있는 등 잠을 잘 자지 않게 되었고 스스로 레펠 훈련을 비롯해서 군사훈련을 시작을 했으며 미친듯이 책을 읽고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군에 자원 입대 편지를 넣기도 합니다. 그는 카리스마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긍정적인 에너지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증에 걸린 사내에게 사업적으로 매우 성공한 사람들의 일면이 보이는 듯합니다. 어쩌면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이 미친듯이 뿜어대던 에너지는 단지 조증과도 같은 뇌의 어떤 뒤틀린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증은 정상적인 사고의 파괴, 우울증,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해보면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단순한 광기만으로 성취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에너지를 뿜어낼 뿐만 아니라 적당한 타겟 지점을 설정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해야 하는데 조증은 그러한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증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경과학자들은 조증과 도파민 신경세포 간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친 듯한 동기부여, 보상 추구는 얼핏 보기에 도파민 과잉과 잘 맞아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실행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는 정상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이 도파민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인생에 있어서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관련해서는 다음의 구절을 읽으면서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 아무 일도 없이 정신적으로 건강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어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9.11 사태 이후 단기간에 이 알렉산더라는 환자에게 일어난 변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뇌리에 박힌 장면은 갈수록 생생해졌고 그는 자신이 상상한 부녀의 마지막 순간을 식구들에게 얘기했다. 그러는 동안 그의 뇌 지도는 비밀스러운 재편을 시작하고 있었다. 불가해한 방식으로 새 시냅스들이 만들어졌고 옛 신경 분지들은 가지치기 되어 잘려나갔다. 원고를 덮어쓰듯 뇌의 전기활성 패턴도 조금씩 바뀌었다. 그의 뇌는 조용히 새로운 언어를 익혔고 고작 일주일 만에 제 뜻을 새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참 인간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읽을 때 그랬습니다. 생쥐의 앞에 상자 2개를 놓고선 그 중에 하나의 상자에 생쥐가 들어갈 때만 이 광유전학적 기술을 활용해서 특정 신경가닥을 활성화시킵니다. 여러 신경가닥을 상대로 빛으로 활성화를 시켜보다가 어떤 신경가닥을 자극하자 생쥐가 자신이 그 순간에 들어가려고 했던 상자를 이후에도 기피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발견을 하면은 그 부위가 이 상자를 싫어하는 그 마음과 관련이 있는 부위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쥐에게 부정적인 감정가를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회선은 BNST에서 시작해서 배 쪽 뒷판 영역으로 뻗어있는 경로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생쥐는 혼자 있는 것보다 다른 생쥐들과 모여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서로 관심을 표현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저자의 연구팀은 이런 사회적인 생쥐의 앞 이마엽 겉질의 흥분성 세포의 활동성을 광유전학 기술로 증가시켰는데 이때 생쥐의 사회적 행동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인간들도 어떠한 행위를 기피하곤 하잖아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는 예의가 없다 혹은 나를 무시하나 그렇게 오해를 하곤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가 인도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쥐의 배 안쪽 시상하부, 즉 포유류의 공격성을 담당한다고 알려진 부위를
역시 광유전학을 활용해서 세포를 활성화했더니 쥐의 공격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뇌 안에 미생물 옵신을 심고 빛을 비추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던 존재였던 동료 쥐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도 만만한 쥐만 공격하는 것이죠. 인간 중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인간들이 있다. 마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망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결정론적인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오소가 이러한 결정론적인 생각에 완전히 빠져들지 않는 것은 인간에게는 그냥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아도 존재하고 또 그런 수준에 머무는 인간들도 존재를 하지만 또한 그런 자신을 한 차원 위에서 메타인지하고 반성해보고 수정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루신의 말을 약간 각색해서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정신적 상태를 바꿔보려고 하면 또 바꿀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바꿀 수가 있고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또 바꿀 수가 없으니 인간에게는 얼마간의 창조력이 주어져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것 또한 오소가 언젠가 진지하게 탐구를 해봐야지 하는 탐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 또한 섭식 장애 환자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우리 뇌의 심부에서는 욕구를 추종하지만 앞 이마엽 껍질과 뒤 내들보 팽대 껍질 같은 부위가 욕구와 분리되어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고 욕구에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의 다층 구조 혹은 분산된 구조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반사회 성격 장애 환자들은 뭐냐고 했을 때 이들의 뇌는 아마도 해리가 되어서 자신과 다른 이들의 감정을 돌보지 않는 자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책을 통해서 기회가 되면 다루어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뇌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고차원의 뇌기능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실시된 한 광유전학 실험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에는 자연적으로 활성화하지만 음식을 먹을 때는 활동하지 않는 이마엽 껍질 세포의 정체가 밝혀졌다. 나아가 그런 세포들을 광유전학 기술로 직접 자극하자 이미 쫄쫄 굶은 생쥐조차 사회성 세포가 저항력을 일으켜 먹는 행위를 억제했다. 감정의 기원, 이 책은 전체 7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 오늘 주로 1장과 2장을 설명을 드렸고 3장과 5장의 내용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5장은 그들이 내 머리를 해킹해요 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조현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현병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지 1인칭 관점에서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다만 5장의 끝에서 이 환자의 뇌에서 어떤 병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순수한 조현병의 사례로 봐야 할지 아니면 외과적인 질병으로 보아야 할지 조금 헷갈리기는 했습니다. 감정의 기원, 이 책은 문학작품 읽듯이 고요한 환경에 앉아서 읽으면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책인 듯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울하고 비탄한 감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인간 세상의 본 모습의 일부인 것이고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생기는 후유증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